가장 이상적인 거는 임계 온도도 엄청 높고 임계 전류도 많이 흐를 수 있고 자기장도 엄청나게 많이 줘도 초전도성을 가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도 실제로 상용화했을 때를 생각해봐라. 현실로 봤을 때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에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동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으로 전류를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이렇게 송전할 때 전선의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0이니까. 그러면 임계 전류가 충분히 높고 임계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충분히 전력을 송신할 수 있는데 임계 자장까지 굳이 높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LK99 상온 상압 초전도체 관련해서 슬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말고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초전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중국 연구소의 얘기도 있었고, 이건 초전도성을 가지진 않는다 라고 단순히 실패를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박한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평하시는 과학자분들이 많은데, 결국 상온 상압에서 저항이 0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거 마이스너 효과에 퀀텀 락킹이 안 돼가지고 저 끄트머리가 지금 그냥 자석처럼 붙어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떠있지도 않네 라고 얘기하면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한 발견일 거라는 힌트를 무려 30년 전 1993년 과학동화에서 고 최동식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 고려대 연구소에서 이 논문을 냈을 때에 주저자 두 분 있죠. LK, 이 두 분의 바로 이 최동식 교수님의 제자분들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LK99에 대한 명확한 원리 규명 전에는 이 원리를 밝히지 말고 계속 연구를 하라라고 유언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내부 분란에 의해서 먼저 논문이 유출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30년 전 과학동화와 인터뷰를 한 이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같이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최동식 교수님이시고요. 과학동화와 인터뷰한 링크는 제가 본문에 따로 링크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시작을 하자면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 이분이 1911년도에 4켈빈에서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성 물질을 발견을 한 것이 되겠죠. 이 내용은 안델과학의 공진님께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이후로 75년 동안 이 초전도성을 발현하는 임계 온도가 겨우 19켈빈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베드노르츠와 밀러, 이 두 분은 IBM 추리 연구소에 다니시는 분이었죠. 1986년도에 30켈빈 근처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견을 합니다. 란탄 바륨 구리산화물인데요. 이 발견 이후로 거의 한 3, 4년 동안 어마어마한 초전도체 발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처럼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겁니다. 왜냐? 원래 기존 학계의 주류 이론인 BCS 이론 같은 경우에는 30켈빈까지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임계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86년도에는 40켈빈, 87년도에는 90켈빈, 나중에 일본에서 100K를 넘는 초전도체를 발견을 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125켈빈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발견하는 거죠. 원래 주류 이론에서 이론적 한계라고 봤던 그 켈빈보다 100도나 높은 수준의 초전도체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87년도, 88년도 이렇게 굉장히 핫하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게 수그러듭니다. 마치 AI 연구가 막 핫했다가 더 이상 뭔가 발전이 없으니까 수그러든다라는 게 있었듯이 초전도체 연구에도 계속 켈빈 올리다가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 실제 과학동화에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고채동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본적인 이론은 BCS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류학계의 BCS 이론이죠. 여기의 핵심은 뭐냐? 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BCS의 이 C, 쿠퍼죠. 이 쿠퍼라는 분이 페어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때는 전자들끼리 이제 쌍으로 붙어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게 학계의 주류 이론이고 기존 연구자들의 이념을 지배를 해왔다는 거죠. 고 최동식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전자들은 초전도성 현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쌍을 이루면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퍼 이론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쌍을 이루어 가면서 가고 있다는 걸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전자들이 공간상으로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량과 에너지가 같은 상태에서 각각 이제 서로 쌍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러한 페어들이 각각 이렇게 페어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딱 입자적으로 붙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둘이 붙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운동량과 에너지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전자 쌍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의 초전도성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반론은 이겁니다. 전자가 만약에 쌍을 이루게 되면은 자화율이 0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화율이란 거는 우리가 자기기 유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0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물질이 자화율이 0이다 라고 하면은 바깥으로부터 어떤 자기장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쑥 간다라고 봤을 때 얘가 자화율이 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입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장이 그냥 쑥 통과해버리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전자가 쌍을 이루면 자화율이 0이 돼야 되는데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는 자율이 0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기존의 BCS 이론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인터뷰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고 최동식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이론은 뭐냐, 이게 발생을 하려면 일단 엔트로피 자체가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변화무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전자 자체는 엔트로피가 잘 줄지 않고 위치를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가 특정한 공간에 딱 가둬진 상태에서 진동 운동만 하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 이게 바로 초전도 현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Collective Oscillation, 집단 진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폴란드의 갈라스비치라는 과학자분이 이미 발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최동식 교수님이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 교수님께서 찾아보시니까 아, 이전에도 이 개념이 있었구나, 이러한 사고를 한 게 뭐 잘못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특정한 어떠한 프레임 하에서 전자가 집단으로 진동만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은 외부에서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쭉 들어온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존 BCS 같은 경우에는 쌍으로 움직이면서 얘가 하나 들어오면은 다른 전자가 튕겨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BCS 이론 자체는 이 전자의 움직임을 말 그대로 입자로 봤어요. 근데 최동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파동으로 보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입자와 파동, 우리가 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떠한 특정한 물체, 제 손이라든가 이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입자들은 아주 좁은 슬릿, 어떤 틈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냥 이게 들어가면 그냥 쑥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배경에 보시다시피 물과 같은 파동성을 가진 물질들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저 슬릿을 지나갈 때 일자로 팡팡팡팡팡 가던 게 물결 치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빛의 경우에는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해석하듯이 초전도에서 전자의 흐름도 온도가 낮아질 때에 얘네들이 입자로서 하나하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으로서 터널링하면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 전자의 흐름을 기체적인 흐름으로 보지 않고 액체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압력, 똑같은 온도, 똑같은 밀도 하에서는 기체보다는 액체가 점성이 더 작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액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 액체의 파동성을 가진 것,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때 저항이 0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전반적인 인터뷰 차원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기체가 아닌 액체, 입자가 아닌 파동, 그리고 특정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가 쌍으로 움직이지 않고 특정한 공간에서 가둬놓고 진동을 하는 형태로 봤을 때의 이 초전도성이 그리고 저항이 0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이 되겠죠. 이게 무려 30년 전에 이미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 최동식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뭐냐, BCS 이론이 주류 이론이었는데 초전도 연구자분들도 이 BCS 이론 자체가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은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BCS 요 세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류 이론이 되면서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없고 이미 주류다라고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더 높은 온도의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특정한 하나의 또 근거를 마련해서 이러한 게 초전도체야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중거 틀이라는 게 마이스너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초전도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초전도체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정의 자체가 중요하죠.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고 퀀텀 락킹이 되면서 뭐 반자성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이러한 특정한 조건들을 갖추는 것들을 초전도체라고 한다라는 과학적 정의가 필요한데, 최동식 교수님은 그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틀, 어떠한 정의가 있다 보니까 더 높은 상온상압의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에 어느 정도 장애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전도체 정의처럼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임계 온도도 엄청 높고 임계 전류도 많이 흐를 수 있고 자기장도 엄청나게 많이 줘도 초전도성을 가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도 실제로 상용화했을 때를 생각해봐라. 현실로 봤을 때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에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동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으로 전류를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이렇게 송전할 때 전선의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0이니까. 그러면 임계 전류가 충분히 높고 임계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충분히 전력을 송신할 수 있는데 임계 자장까지 굳이 높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임계 자장에 대한 조건은 배제한 상태로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면은 이거 자체도 어마어마한 발견이잖아요. 기존 학계에서 정의한 초전자체가 아닐지언정 이 두 조건만 충족시켰을 때의 저항이 0이 된다면은 상용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마무시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팅 쪽에서도 초전도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주 미약한 전류만 흐르잖아요. 우리 실제 스마트폰에도 매우 낮은 전류가 흘러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약한 전류만 흐르면 되지 임계 전류 자체를 뭐 어마무시하게 높게 막 뭐 1A, 10A, 100A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특정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모든 임계 전류를 높이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연구에 장벽이 있었다. 그리고 물리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그리고 전자 진동에 의해서 하는 효과로 봤을 때로 접근하면은 이러한 물질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이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지금의 세계 곳곳에서 검증하고 있는 얘기들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전도성이 아니다. 마이스너 효과가 없어 라고 하는데 이미 30년 전부터 전유식 교수님은 마이스너 효과 같은 거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학계에서 정의하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다만 초전도성에 대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정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중들을 비롯해서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까지 이 초전도성 그리고 주식시장까지도 요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30년 전에 인터뷰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게 뭔가 사실이라고 저도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초전도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파악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서로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결국은 특정한 조건에서 저항이 0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학계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상용화 관점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분석과 새로운 이론을 주창하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물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그리고 새로운 접근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이 인터뷰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쏟아지는 초전도체 소식과 함께 지금의 현상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여 30년 전 인터뷰를 가지고 노 들어올 때 물 젓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